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게 12세기, 13세기 때 앙코르제 때 세워졌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3층 건물로 올라갔던 건물이 전 세계에도 없고 지금 남아있는 상원 중에 전 세계 가장 큰 상원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의 일반적인 상황을 간단히 보시면 인구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50%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키리필드 사건이 1975년, 79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선교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교육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된 마음들이 있어요. 기성세대들. 그래서 캄보디아 땅이 좀 기회의 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기독교 인구는 대부분은 이제 소수불교를 믿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는 아직 2%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작년에 얼마였죠? 혹시 아세요? 23,000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캄보디아는 743불.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는 세 가지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날 줄 알고, 이번에도 북핵 위험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캄보디아 리더십들이 계속 저한테 메일 오더라고요. 자기가 밤늦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국인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주시고요. 네, 이런 포스 보셨어요? 아마 키르기즈나 몽골에 가면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제3세계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운정석 옆에도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좌석하고 위하고 짐자리에 앉는 그 가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좀 불행하게도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신나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커브를 튼다지 이럴 때 떨어져 사람들이 위에서 떨어져서 프랙처가 돼서 많이 와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좀 아픔이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는지 아시겠죠. 다음 한번 보시죠.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거미 아니에요? 거미, 예, 거미인데 뭐 이름 아세요? 예, 누가 탤런트라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탤런트가 맞고요.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식사 아니에요? 예,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애완용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밑에 그림 보니까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가 있어요. 갈 때는 사람들이 구글하면서 뭘 막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도 팔거든요. 애완용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대요. 세계 10대 혐오 음식 중에 하나고요. 캄보디아 단기 코스의 필수 코스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아직 겁나서 못 먹어요. 저희 사역자들은 막 맛있다고 먹으라고 권유하는데 저는 아직 못 먹고 있고, 우리 원장님이 이제 그 캄보디아에 오셨던 단기 팀한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캄보디아 오신 팀은 무조건 이걸 먹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휴게소에 가서 이렇게 사셔갖고 줄 세워서 아리 하나씩 뜯어서 먹게끔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원장님은 아직도 드셔본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네, 원하는 분들은 드실 수 있고요. 제가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생활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분들이 아까 GDP가 743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가족이 8명에서 10명 정도 애기를 많이 낳았어. 근데 이분들이 하루 생활비가 인구의 40%가 국빈칙인데 하루 생활비가 1달러예요. 우리보다 물가가 낮다고 감안하더라도 1달러 갖고는 사실 밥을 먹을 수가 없고 거의 죽으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백질원이나 이런 영양 공급을 이런 데서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퀴벌레도 튀겨 먹고요. 메뚜기도 이렇게 큰데 튀겨 먹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잡는 방법이. 논에 가서 이렇게 비닐로 막을 하나 크게 씌우고 세워놓고 여기 렌트나 하나 걸어놔요. 그리고 밑에 바켓을 쫙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빛을 보고 밤에 이제 이렇게 큰 귀뚜라미가 딱 날아왔다가 부딪혀서 딱 떨어지면 바켓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튀겨서 먹는
그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영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줄을 바꿔야 돼. 예. 여기 전기가 오버로드가 됐어요. 에어컨을 틀면서 이거 오버로드가 된 거죠. 너무 많이 에어컨을 좀 꺼야겠네. 에어컨을 끄고 이걸 빼야 돼. 진짜 미안해. 이거는 괜찮은데요. 캄보디아 작업하는 동안에 킬링필드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이해해야 이제 캄보디아가 이해가 되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그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친미 정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전이 있었잖아요. 미국은 그런 전쟁을 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 자기 기지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바로 옆에 두고 있으니까 기지국으로 해서 그래서 친미를 지지하는 논논이라는 장군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들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에 유학하고 들어온 폴포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게리무장을 하니까 국민들의 민심이 점점 폴포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폴포스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75년도에 수도를 탈환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3일 만에 도시를 개혁해버렸어요. 공산주의 혁명 역사상 그런 일이 없대요. 모든 프놈펜 시민을 다 쫓아내고 다 시골로 보내버리고 그 자기 공산 그 혁명에 유리하게끔 모든 걸 재배치한 거예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혁명을 완수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 중에 아직도 폴포스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지식층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아예 다 수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제 손이 맨들맨들한 노동적인 삶이 아닌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의사, 뭐 스님, 목사님 다 그때 죽었고요. 그래서 한 1000만 명 중에 200만에서 300만이 죽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의학 같은 제가 아티클을 보니까 당시 500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몇 명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2명. 다 죽임당하고 몇 사람 태국으로 망명하고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과서를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대학을 세워주고 가르쳐주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크메르 자기 나라 말 고급 문법으로 들어가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문법을 새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다 없애버리고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말 쓰는 정도만 아는 거지 고급 문법으로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다음 주 보시고요. 네, 여기가 킬링필드고요. 미령탑 안에는 저는 해골들이 있고 저기 시체들이 쌓인 거 보이시죠? 뭐 집단으로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죽임을 당했고 죽였던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저희 나라는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 이렇게 중국까지 진출하면서 아주 잘 살았잖아요. 캄보디아도 앙코르 제국 때 5개국을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14세기 이후로는 몰락을 해서 베트남과 태국이 속국이 돼서 왕이 되려면 양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들었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겪고 있고 우리가 6.25 때 좌우 세력이 서로 죽이던 동족끼리 이렇게 상당히 아픔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폴포 때 그런 아픔들이 있는 비슷한 상징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많이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주시고요. 네, 제가 섬기고 있는 해부름 덩어리입니다. 김우정 선교사님이라고 소아과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2006년도에 가셨고 2007년도에 정말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진료하는 무료 클리닉을 조그맣게 만드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무료로 해주니까 뭐 수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명.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2010년도에 옆에 보이는 주공 병원 건물로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실도 3개가 있고요. 많은 단기팀들이 와서 이제 뭐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또 원주기독병원도 오셨고, 또 백병원,
전주에서 많은 병원들이 와서 수술을 하고 가시고 단기 스타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많죠. 풀타임, 파트타임을 해서 의사 선교사님들 한 7, 8분, 한분 한인 선교사님들 한 20분 정도가 같이 동역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전 앞에서 보는 방법이고 1층이 외래진료실 검사실이 있고 2층에 입원실과 수술실이 있고 3층은 지금 간호대학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허락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서너 시 때부터 환자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앞에 숙소에 지냈는데 새벽에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한 5시부터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명 내지 500명에서 끊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표를 안 나눠주면 수천 명이 몰려와서 이게 아수라장이 되고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7, 8시까지 오는 사람들을 번호표로 해서 이제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부터 많이 오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응급 환자나 어려운 환자들만 돌봐주고요. 그리고 이제 8시부터 이렇게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가장 큰 강점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참 이렇게 드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한국 면허증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제약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국 면허 가지고 저기서 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강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세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은혜 받았던 환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넬찰톤이고요. 17세 남자고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나가셔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장을 다니면서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린 소년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뭐 천하발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서울대학 같은 깔매병원한테 가서 한 달 동안 이동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도 못 밝히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나라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안 해주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브론 병원 소문을 듣고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왔을 때는 이제 몇 달째 누워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욕창이 있으면서 우und 인펙션이 생기면서 뭐 썩은 냄새가 병실을 확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폴리카테트도 너무 오래가고 막 검은 때가 막 껴있고 너무 엉망인 거예요. 환자는 막 40도의 발력이 나고 이제 거의 septic 컨디션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헤브론 병원에서도 중화는 감당이 어려워서 어렵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간절하게 원하는 게 어머니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고 그 욕창만 인펙션만 내가 감염된 가정이고 인펙션만 필요하고 너 하반신 마비된 건 여기 CT도 MRI도 없고 CSF 태핑도 안 되니까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고맙다고 해서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매일 회진을 가는데 이렇게 방긋 웃으면서 저 보는 거예요. 17살 된 남자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2011년 10월에 제가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까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 300여 명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보냈고 그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기도를 드리고 이틀이 지나니까 이 친구의 엄지발가락이 회진을 가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있나 그랬는데 또 이틀 전에 이렇게 발목이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거란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으켰을 때 환자가 붓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캄보디아 성경을 가지고 가서 너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치료한다. 그리고 너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믿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 회진 갈 때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호전이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한 번 흔들려 주고 그래서 한두 달 지났을 때 이렇게 구축하면 설 수 있을 정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5, 6개월 되니까 이렇게 보조기를 갖고 걷는 정도가 되고 한 번 더 해주시면 그 화면에 한번 크게 해주시면 피어름성
저는 좀 잘 걷지 못해도 걸을 정도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저하고 병원에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머니 불러다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진단명도 모른다.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병이 있지만 확진도 할 수 없고 그걸 치료하려면 수백만 원의 약제비가 드는데 그걸 캄보디아에서 구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만약에 네가 조금이라도 걷게 되고 나아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몇 달 지나서 퇴원하면서 저를 찾아왔고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요. 다음 주시고 저희 현지 직원들하고 선교사님들 많죠. 예, 다음 주시고요. 단기 선교를 가시는데 저는 이렇게 선교사를 가고 싶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개인적으로 한 20번 넘게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 병원에 있으니까 저희가 교통도 좋고 오기가 좋잖아요. 정말 많은 단계 팀이 옵니다. 1년에 한 80팀이 넘게 오는 것 같아요. 저희랑 풀로 하는 팀이 한 달에 2-3팀이 있고요. 20명 이상 되는 의료팀이. 그리고 이제 단기로 와서 방문하고 하루 진료하고 뭐 이런 팀까지는 80팀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이 없이 막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단기 선교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나갈 때하고 받는 입장이 돼서 그 이후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다른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장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좀 한국에 가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시간 짧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거는 단기 선교는 가기 전에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가기 전에 모이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좀 친해지면 좋겠어요.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팀 중에 아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저래 받으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중에 쌓입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거 없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현지 가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왕따 시키지 마시고 계속 품고 사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팀에 흘러갑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선교지에서는 짧은 시간에 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나는 겸손해라고 하지만 현지인들이 느끼기엔 너무 거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시면서 이래요. 이 사람은 나 안 만났으면 평생 이러고 살았을 거야. 나를 통해서 하는 치유가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이제 팀에게 막 그런 활동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현지인들이 다 느끼세요. 제가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는 팀들은 제 기억에 남는 팀은 정말 겸손한 팀이에요. 하면서 정말 한국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막 쟁쟁한 교수님들이고 아주 실력자들이신데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먹고 자는 것도 너무 겸손하게 하시고 제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떤 교회는 캄보디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기 선교로 오셨는데 그러면서 또 불평하시는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 더 틀어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섬겨주는데 왜 이렇게 서포트를 못하냐 이러시는데 뭐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슈퍼 역할로 그분들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이 땅은 부흥이 될 거야. 이 땅은 바뀔 거야.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걸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보고 수술하셨는데 포스트오프 인펙션에 대해서 제가 몇 달을 끙끙 앓으면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우리 상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감염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낫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환상입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극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학적인 상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걸 버리고 이렇게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팀이기 때문에 이 땅을 뒤집고 내가 기도하고 치료한 것들은 안 할 거야. 그런 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버리시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진료를 어떤 팀들은 뭐 2,000명, 3,000명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쓰세요.
환자가 안 오면 막 불평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한 명을 진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명을 진료하되 그냥 진료하고 보내지 마시고 그 사람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눈도 마주쳐 보시고 말이 안 되면 불러다가 통역 불러서 좀 대화도 하시고 좀 사람 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분과 충분히 교제를 하고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사실 장기 선교 하고 가신 거나 다름없거든요. 너무 욕심을 내서 나는 가서 수술을 몇 번 했고 몇천 명을 진료했고 우리가 가서 그 땅이 어떻게 됐는데 이런 보고들을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신 팀들 치고 이렇게 이펙티브한 팀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일은 많이 하고 가시는데 뒤치다거리가 너무 많이 하고 가니까 막 포스트오프 인펙션 된 사람 또 가서 막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막 뒤치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겸손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을 좀 높이 세워주시고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시죠. 제가 누가와 협력하게 된 것도 이렇게 캄보디아 의료인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인사이트 하나 주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선교지 가게 됐습니다. 처음 가니까 너무 벅차고 기대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진료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병원도 우리 헤브론 병원에 캄보디아 최고의 병원이 돼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환상을 확 깨주셨는데 제가 첫 번째 이 오른쪽 위에 3명이 이제 제가 만났던 인턴들이었고 이 친구들이 의사 면허를 따면서 저랑 1년 이상 이제 의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가운데 헤브론 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같이 이제 진료를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고 이렇게 해도 하루에 100명에서 150명 가요. 이 친구는 3명이서 앞에서 200~300명 가요. 그리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막 제 딴에는 열정을 내서 막 하는데 저도 이제 말이 짧으니까 어렵고 제 말을 알아듣는 환자는 막 더 힘든 거예요. 인상을 쓰면서 막 귀를 쫑긋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막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 부드럽게 잘 들으면서 해피하게 하고 또 잘 믿기도 하고 저랑 열매가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이렇게 머리를 딱 치시는데 그 말이 참 저는 너무 섭섭했는데 너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참 받아들이기 어렸어요. 내가 캄보디아까지 가서 정말 캄보디아 선교의 획을 한번 쫙 긋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는 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지 네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나의 선교가 아니다. 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섬기는 자가 될 때 내가 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 바라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친구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좋은 의료 지식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제가 너무 진료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기회를 많이 뺏는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많이 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도와주고 이 친구들 못하는 환자들을 가서 디스커션에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역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누가와 그런 협력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시고 바라기는 이제 캄보디아에도 우리 같은 CMF 모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은혜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많이 부족했는데 선교지 가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의료 선교하려면 무슨 과 하는 게 유리해요? 저는 이제 의료 선교 나갑니다 그러면 선교님들이 일반외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내과를 하거나 가정의학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두루두루 많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선교지 가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고전적인 패러다임입니다. 제가 의료 선교에 대해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저희 헤브론 병원이 다양한 패턴의 의료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협력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분당 서울대병원 최정용 교수님 전북대 주창훈 교수님께서 소아심장 하시는데 그분들이 기독 의사들 중심으로 팀을 짜서 2~3개월마다 오세요. 이제 휴가를 내기 어려우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 에코를 들고 오시면 소아심장을 총파를 해요. 저희가 환자를 한 50명, 100명 모아놓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그것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수술을 해서 가장 효과가 있어야 되도록 고르세요. 그래서
미랄재단이나 신정재단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헤브론 병원에 걔들의 비자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보내면 본인이 대학병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하고 그 수술 받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와서 전도하고 그 보호자와 애를 서포트해줘요.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벌써 매년 30년 정도 수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정희 교수님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헤브론 병원에 그런 세팅을 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모델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병원에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자기 분야의 수술을 하러 오세요. 저희는 환자를 모으고 또 케어라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진 찍고 이러면서 디스커션하고 하거든요. 이런 좋은 코퍼레이션 될 수 있는 게 많고, 이제는 스페셜티를 살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일반 진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렇게 신경외과 선생님이 가서 단기 선교 가면 뭐 단기약 나눠주고 관절약, 노약약 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좋은 수술을 해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의료기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선교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경북대 해부병리를 하셨던 교수님이 정년퇴직을 오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진료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진료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와서 뭘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캄보디아에 해부병리과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 스페시멘을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보내는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몇 주 걸리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해부병리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마인드가 들어서 이제 기도했고, 그래서 제가 있었던 포항산림병원에서 기계를 부증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 의사로 레전트를 뽑고 박리기사를 뽑고 저희 병원에서 기사가 파견 와서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최초의 병리의사 트레이닝 병원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평생 잘 못했던 그런 진료가 아니라 해부병리는 그분이 최고잖아요. 자기가 가졌던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 보면서 피부과도 필요하고 성형외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제한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영학과 졸업해서 에스파에서 마케팅을 했어요. MD 활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아트라는 수녀복에서 이제 내년에 무슨 유행이 할까를 예측하고 그걸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판로를 열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남편을 만나면서 하면 아주 불행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을 보니까 성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10년 동안 저랑 다니면서 고민하는데 나는 선교지 가서 뭐 할까? 남편은 병원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아내가 자격증 10개 넘게 땄어요. 뭐 이렇게 한국어 강사, 이제 어린이 사역했다고 그래서 뭐 어린이 전도협회 어하나 강사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직업교육 한다고 해서 비누 향수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기아대책기구에서 석달 합수를 하면서 어린이 결령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막 했는데, 선교지 가서 이걸 어떻게 쓸까 막 하다가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소개 못하는데 고엘 공동체라고 이제 그 나라에서 천연 염색을 해서 배틀 작업을 해서 천을 따서 옷이나 배경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난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친해지면서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 어떻게 도울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프로가 이게 만드는 건 되는데 살려야 되는 게 이게 프로가 아니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담당할 사람을 놓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잖아요.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어디에 잘 이렇게 유행이 되고 이럴까를 보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아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노예 공동체의 그런 일들이 마케팅에서 판로를 여는,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저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하면서 10개가 넘는 자격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내가 가장 좋은 일,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만 있었으면 사실 그 고생 안 하고 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핵넓은 그런 인맥을 쌓아서 더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짧아서 이거는 선교가 아니야, 이거는 도저히 쓰임 받을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지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의대생들이나 레전트들이 많이 이렇게 연수 과정을 짧게 찍고 오는데, 선생님 의료 선교하려면 무슨 과 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과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교통도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에 인구 많은 데서 현지 대학병원들과 관련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선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피부과를 한다, 해부병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페셜티를 가지고 정말 교수님도 되고 그래서 경력을 가지고 오면은 그 나라에 바로 이렇게 교수들이나 영향력 의사들하고 바로 만나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레전트나 많은 의사들에게도 컨퍼런스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반이가 되고 다양하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수도가 아니라 시골로 들어가서 하는 사역이 한정되고요. 지금은 제3세계의 수도에는 너무나 좋은 병원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엄청난 기술과 설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또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의사,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현지에서 코디네이터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선교사가 한 분만 계시면, 의료가 아닌 분들은 개념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잘 못 하시는 건데, 의료 선교사 한 분만 계시면 그런 것들을 현지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충분히 연결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과를 포기해요. 나는 이과가 너무 좋은데 포기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계속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가의 지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교의 모임으로 모였고 또 많은 지체들이 이번에 몽골과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며 성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땅에 정말 참 부흥이 이끌어오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